안녕하세요. 지우의 반편지 지우입니다. 오늘도 모두 안녕하시죠? 가끔 살다 보면 뭔가 제대로 하나도 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어깨에 힘도 빠지고 기분도 우울하고 이런 날은 누구나 겪기 마련일 텐데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으켜 세워준 말들.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라는 제목의 도서입니다. 작가는 우리나라의 대표 강사이자 또 언니이자 누나, 도전과 꿈과 성장과 나눔을 강의하고 있는 김미경 작가입니다. 김미경 작가는 여러 대중과의 소통 창구를 통해서 나를 일으켜 세운 한마디를 뽑아달라고 부탁했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사연을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소중한 주옥 같은 한마디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바로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라는 책입니다. 특별한 지식인의 말 한마디가 아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동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힘을 얻는 이야기,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연들을 모았기에 이 책은 더 빛이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지우의 반편지에서는 이 하나하나 아름다운 이야기들,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집안에서 가장 편안한 곳에 앉아서 혹은 누워서 혹은 밀렸던 일들을 하면서 이 이야기 청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김미경의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시작합니다. 걱정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 사람들은 살다가 무섭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 걱정을 시작해요. 걱정은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런데 걱정할 일이 생기면 어떤 줄 아세요? 일단 집 밖을 안 나와요. 이불 속에 있어야 하고요. 입은 옷도 허술해야 돼요. 머리카락도 잔뜩 짓눌려 있어야 하죠. 마치 온돌방에 메주를 띄우듯 따뜻한 이불 안에 나를 집어넣고 걱정을 띄우려는 거예요. 걱정이 그 다음 걱정을 불러 모으게 스스로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 걱정의 실체는 정제되지 않은 자잘한 잡생각에 가깝습니다. 앞뒤 순서도 없고 논리와도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일단 걱정을 시작하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로 넘어가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1g짜리 무게에 불과했던 걱정이 무려 1kg짜리가 되어서 나를 이불 속에서 못 나오게 꽉 짓눌러 버려요. 이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샤워하고 머리 감고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책상에 커피 놓고 앉거나 예쁘게 꾸미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껏 뭘 걱정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걱정의 절반 정도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거리의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새로운 환경을 오감으로 느끼는 사이 드디어 내 머리가 나를 위한 솔루션을 찾기 시작합니다. 걱정도 습관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잠옷을 벗듯이 걱정이 생기면 자리에서 일어나 내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실체도 없는 걱정이 자기 몸집을 불리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입을 덮고 생각하면 걱정이 점점 커지지만 벌떡 일어나 움직이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걱정 말아요. 이불 밖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마음 계산법.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아시나요? 제가 진짜 자존심이 세거든요 라고 말할 때와 나는 자존감이 참 높아요 라고 말할 때 마음가짐이 확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일단 자존심이 센 사람과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마음 계산법이 다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상대로부터 받은 호의는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서운한 감정만 생각합니다. 섭섭함의 계산기를 누르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다행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섭섭함이란 감정에 곱하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예의 없게 행동했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서럽고 억울한지만 떠올립니다. 섭섭함을 2배, 3배로 부풀리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지금 비록 섭섭한 일이 있다고 해도 과거에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도움을 줬었지. 그 사람이 원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데 이렇게 고마움을 계산기로 두드립니다. 과거의 고마움을 현재로 가져와서 당장의 섭섭함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둘 사이의 마음 계산법은 왜 다른 걸까요? 그건 마음의 평수가 달라서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마음 공간이 너무 작아서 자기 마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무너질까봐 무섭고 다른 마음을 받아들이면 나를 우습게 여길까봐 두려워집니다.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마음 평수가 좁으니까 그 마음을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인생이야. 이 말인 즉슨 나는 마음 평수가 좁으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마. 이런 뜻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지키는 것만도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거죠. 반대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마음의 평수가 엄청 넓습니다. 몇 명이 들어와도 여유가 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모두를 끌어안고 더불어 공존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마음 평수가 넓으니까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마음이 들어와도 갈등 없이 다양한 가치와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요즘 섭섭한 관계가 많아서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 계산법을 먼저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현재를 바꾸고 싶다면 인생을 살다 보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적인 선택들이 있어요. 직장이나 직업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할까 말까, 한다면 누구와 할까, 아이를 낳을까 말까, 낳는다면 몇 명을 낳을까, 이런 선택은 한번 결정하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선택을 우리는 대부분 철없을 때 합니다. 30 이전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워요. 그러니 당시에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 후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결혼은 쉬운 이후에 해야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20대의 저는 나 자신도 모르면서 남을 선택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도 안 해보고 결혼 안에 내 인생을 밀어 넣었던 거죠. 아이를 낳고 너 이제부터 엄마 해.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엄마의 삶을 강요했어요. 그러니 마음이 들 리가 있나요? 그때 이런 선택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후회의 마음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번 내린 결정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과거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수정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과 출산을 결정한 저는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는 대신 나 자신을 알기 위해 책을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의미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돈 잘 버는 피아노 학원 선생님 대신
돈 못 버는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죠. 과거의 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수없이 다른 선택을 하면서 내 삶을 조금씩 수정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하루를 수정 중이에요.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행복할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에게 매일 물어보면서 제 선택을 수정해 나갑니다. 만약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선택 이후에 살아온 나의 하루하루를 내 마음에 맞게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혹시 과거의 어떤 선택이 후회스러운가요? 그렇다면 나를 위해 수정하는 하루를 살아보세요. 만족스러운 미래는 오늘 나의 수정으로 결정됩니다. 친구가 너무 부러울 때, 제 친구가 엄청난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에 비해 저는 평범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결혼 하나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친구가 너무 부럽고 속상해요. 나와 가까운 사람의 행운이 부럽고 자신은 딱하게 느껴진 적, 내 현재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기운이 쭉 빠지고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었을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매번 지는 느낌이 들어서 속상하고 괴로운 적도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남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질 때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부러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본능에 가깝습니다. 나와 같은 50대인데 30대처럼 젊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오히려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만큼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니까요. 문제는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러움의 감정 안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부럽다는 감정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착한 소망입니다. 사람은 절대 자신이 관심 없는 건 부러워하지 않아요. 친구의 해외여행은 평소 여행을 동경해온 사람에게만 부러운 일입니다. 여행을 귀찮아하는 집순이에게는 친구의 근황 정도일 뿐이죠. 부러움의 순기능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밀고 간다는 겁니다. 저 사람처럼 다이어트를 해서 예뻐지고 싶다. 저 사람처럼 서재를 만들어서 책을 많이 읽어야지. 저 사람처럼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글을 쓰고 싶다. 이렇게 나에게 새로운 목표를 던져주는 겁니다. 평소라면 나중에 하지라며 미뤘을 일들인데 부러움의 감정이 들어오면서 지금 당장 해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러움의 감정이 계속 내 안에 머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를 부정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악감정으로 변질됩니다. 공부는 무슨, 그때 나도 쟤처럼 외모를 가꿨어야 하는 건데 운동 좀 했다고 살이 빠지냐, 쟤는 원래 날씬했을 거야. 월급 모아서 세계여행을 갔다고? 부모가 부자겠지. 남의 성공을 부러워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부러움의 감정이 내 안에서 곪고 썩어서 자기 비하와 상대를 향한 비난으로 왜곡됩니다. 부러운 마음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오래 머무르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장시간 방치하면 내 현재가 초라해지고 작아집니다. 멀쩡히 땅 위를 걷던 나를 지하 10층으로 몰아넣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 부러운 마음은 10분 이상 허락하지 말기로 합시다. 질 때까지 부러워하는 게 진짜 지는 겁니다. 오늘 지휘의 반편지는 이 시대 최고의 여성 멘토 김미경의 말베스트 컬렉션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여성 멘토인 김미경의 말베스트 컬렉션
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한마디에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했다면 이 말을 해준 사람이 대단한 걸까요? 아니면 이 말에 용기를 낸 사람이 대단한 걸까요? 만약 한마디로 용기를 얻었다면 그건 말이 감동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혼자서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았다면 그건 말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강한 나를 찾는 시간, 오늘 함께 했으면 하고요. 나를 믿고 무수의 불처럼 씩씩히 걸어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지우의 반편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모두 잘 자요. 사람들은 살다가 무섭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 걱정을 시작해요. 걱정은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런데 걱정할 일이 생기면 어떤 줄 아세요? 일단 집 밖을 안 나와요. 이불 속에 있어야 하고요. 입은 옷도 허술해야 돼요. 머리카락도 잔뜩 짓눌려 있어야 하죠. 마치 온돌방에 메주를 띄우듯 따뜻한 이불 안에 나를 집어넣고 걱정을 띄우려는 거예요. 걱정이 그 다음 걱정을 불러 모으게 스스로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 걱정의 실체는 정제되지 않은 자잘한 잡생각에 가깝습니다. 앞뒤 순서도 없고 논리와도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일단 걱정을 시작하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로 넘어가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1g짜리 무게에 불과했던 걱정이 무려 1kg짜리가 되어서 나를 이불 속에서 못 나오게 꽉 짓눌러 버려요. 이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샤워하고 머리 감고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책상에 커피 놓고 앉거나 예쁘게 꾸미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껏 뭘 걱정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걱정의 절반 정도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거리의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새로운 환경을 오감으로 느끼는 사이 드디어 내 머리가 나를 위한 솔루션을 찾기 시작합니다. 걱정도 습관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잠옷을 벗듯이 걱정이 생기면 자리에서 일어나 내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실체도 없는 걱정이 자기 몸집을 불리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입을 덮고 생각하면 걱정이 점점 커지지만 벌떡 일어나 움직이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걱정 말아요. 이불 밖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마음 계산법.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아시나요? 제가 진짜 자존심이 세거든요 라고 말할 때와 나는 자존감이 참 높아요 라고 말할 때 마음가짐이 확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일단 자존심이 센 사람과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마음 계산법이 다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상대로부터 받은 호의는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서운한 감정만 생각합니다. 섭섭함의 계산기를 누르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다행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섭섭함이란 감정에 곱하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예의 없게 행동했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서럽고 억울한지만 떠올립니다. 섭섭함을 2배, 3배로 부풀리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지금 비록 섭섭한 일이 있다고 해도 과거에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도움을 줬었지. 그 사람이 원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데 이렇게 고마움을 계산기로 두드립니다.
과거의 고마움을 현재로 가져와서 당장의 섭섭함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둘 사이의 마음 계산법은 왜 다른 걸까요? 그건 마음의 평수가 달라서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마음 공간이 너무 작아서 자기 마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무너질까봐 무섭고, 다른 마음을 받아들이면 나를 우습게 여길까봐 두려워집니다.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마음 평수가 좁으니까 그 마음을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인생이야. 이 말인 즉슨 나는 마음 평수가 좁으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마. 이런 뜻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지키는 것만도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거죠. 반대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마음의 평수가 엄청 넓습니다. 몇 명이 들어와도 여유가 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모두를 끌어안고 더불어 공존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마음 평수가 넓으니까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마음이 들어와도 갈등 없이 다양한 가치와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요즘 섭섭한 관계가 많아서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 계산법을 먼저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현재를 바꾸고 싶다면, 인생을 살다 보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적인 선택들이 있어요. 직장이나 직업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할까 말까, 한다면 누구와 할까, 아이를 낳을까 말까, 낳는다면 몇 명을 낳을까, 이런 선택은 한번 결정하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선택을 우리는 대부분 철없을 때 합니다. 30 이전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워요. 그러니 당시에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 후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결혼은 쉬운 이후에 해야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20대의 저는 나 자신도 모르면서 남을 선택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도 안 해보고 결혼 안에 내 인생을 밀어 넣었던 거죠. 아이를 낳고 너 이제부터 엄마 해.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엄마의 삶을 강요했어요. 그러니 마음이 들 리가 있나요? 그때 이런 선택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후회의 마음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번 내린 결정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과거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수정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과 출산을 결정한 저는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는 대신 나 자신을 알기 위해 책을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의미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돈 잘 버는 피아노 학원 선생님 대신 돈 못 버는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죠. 과거의 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수없이 다른 선택을 하면서 내 삶을 조금씩 수정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하루를 수정 중이에요.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행복할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에게 매일 물어보면서 제 선택을 수정해 나갑니다. 만약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선택 이후에 살아온 나의 하루하루를 내 마음에 맞게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혹시 과거의 어떤 선택이 후회스러운가요? 그렇다면 나를 위해 수정하는 하루를 살아보세요. 만족스러운 미래는 오늘 나의 수정으로 결정됩니다.
친구가 너무 부러울 때. 제 친구가 엄청난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에 비해 저는 평범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결혼 하나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친구가 너무 부럽고 속상해요. 나와 가까운 사람의 행운이 부럽고 자신은 딱하게 느껴진 적, 내 현재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기운이 쭉 빠지고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었을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매번 지는 느낌이 들어서 속상하고 괴로운 적도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남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질 때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부러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본능에 가깝습니다. 나와 같은 50대인데 30대처럼 젊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오히려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만큼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니까요. 문제는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러움의 감정 안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부럽다는 감정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착한 소망입니다. 사람은 절대 자신이 관심 없는 건 부러워하지 않아요. 친구의 해외여행은 평소 여행을 동경해온 사람에게만 부러운 일입니다. 여행을 귀찮아하는 집순이에게는 친구의 근황 정도일 뿐이죠. 부러움의 순기능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밀고 간다는 겁니다. 저 사람처럼 다이어트를 해서 예뻐지고 싶다. 저 사람처럼 서재를 만들어서 책을 많이 읽어야지. 저 사람처럼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글을 쓰고 싶다. 이렇게 나에게 새로운 목표를 던져주는 겁니다. 평소라면 나중에 하지라며 미뤘을 일들인데 부러움의 감정이 들어오면서 지금 당장 해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러움의 감정이 계속 내 안에 머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를 부정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악감정으로 변질됩니다. 공부는 무슨, 그때 나도 쟤처럼 외모를 가꿨어야 하는 건데 운동 좀 했다고 살이 빠지냐, 쟤는 원래 날씬했을 거야. 월급 모아서 세계여행을 갔다고? 부모가 부자겠지. 남의 성공을 부러워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부러움의 감정이 내 안에서 곪고 썩어서 자기 비하와 상대를 향한 비난으로 왜곡됩니다. 부러운 마음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오래 머무르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장시간 방치하면 내 현재가 초라해지고 작아집니다. 멀쩡히 땅 위를 걷던 나를 지하 10층으로 몰아넣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 부러운 마음은 10분 이상 허락하지 말기로 합시다. 질 때까지 부러워하는 게 진짜 지는 겁니다. 오늘 지휘의 반편지는 이 시대 최고의 여성 멘토 김미경의 말베스트 컬렉션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여성 멘토인 김미경의 말베스트 컬렉션 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한마디에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했다면 이 말을 해준 사람이 대단한 걸까요? 아니면 이 말에 용기를 낸 사람이 대단한 걸까요? 만약 한마디로 용기를 얻었다면 그건 말이 감동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혼자서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았다면 그건 말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강한 나를 찾는 시간, 오늘 함께 했으면 하고요. 나를 믿고 무수의 뿔처럼 씩씩히 걸어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지휘의 반편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모두 잘 자요.